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생애 가운데 그 옥스포드 제일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지요. 그 신성 클럽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존 웨슬리는 이 감리교회를 얘기할 때 세 단계를 거쳐서 감리교회가 형성이 됐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옥스포드에서의 이 신성 클럽. 여기서부터 규칙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규칙쟁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지지요. 그 기간이 언제냐면 1729년, 1729년에 찰스 웨슬리가 이제 옥스포드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네 명의 친구들과 함께 본인을 포함해서 네 명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신성 클럽입니다. 1729년 말쯤에서 이제 존 웨슬리가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존 웨슬리는 링컨 칼리지의 튜터로 있었습니다. 펠로우로 교수 요원으로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찰스 웨슬리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형을 이제 초청하게 될 때 형이 그 신성 클럽을 이제 지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신성 클럽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하면 1735년에 이제 존 웨슬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미국의 조지아주 조지아 1세 국왕을 기념해서 이제 식민지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조지아로 인디안들 선교를 위해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성 클럽은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의 시초를 어디로 보느냐? 신성 클럽으로 그렇게 이제 웨슬리는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기초를 어디로 보냐면 이 조지아에서 식민지 사역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이제 존 웨슬리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신성 클럽 그 학생들 사이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어떤 조직들 조직화를 하고 스몰 그룹으로 만들고 특별히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조지아 식민지 사역 그 개척지에 있어서 이제 그 교인들을 돌보는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으로 이 소그룹을 정착시키는 과정이 이제 조지아에서의 그 활동 그 기간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했던 것들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제 그것을 연습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조지아에서 선교 사역하던 그 당시에 그 어떤 감리교 운동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기초를 어디로 보냐면 모라비안과의 만남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조지아 선교 사역했던 것들을 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모라비안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피터 벨러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페터레인 신도회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직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존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모라비안들과 함께 페터레인 신도회를 만들고 또 이제 나중에 결별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감리교회의 기초가 다져집니다. 그다음부터 존 웨슬리는 이제 본격적인 그 이제 감리교회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펼쳐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729년에서 1735년까지 옥스포드 신성클럽 단계, 그다음에 조지아 선교 활동 1736년과 37년. 37년 연말쯤 돼 가지고 다시 이제 도망치다시피 영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귀국 후에 1738년에 피터 벨러 모라비안 지도자를 만나고 페터레인 신도회를 이제 세우는 그 모든 과정. 그래서 이제 실제로 1738년 회심 이후에 존 웨슬리는 헤르누스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을 내가 보다 본격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헤르누트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조직이며 진행되는 과정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잘 연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번 강의 시간은 옥스포드 신성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홀리 클럽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당시에는 보면 영국에서는 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거 요즘에 말로 하면 뭐 동아리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찰스 웨슬리는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보다 더 이제 어머니로부터 청교도 정신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클럽이나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의 경건 훈련을 위해서, 어 성화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신앙인 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4 명이 모이게 되는 거죠. 4 명이 모여서 인제 이 신성 클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공부와 기도하는 것에 주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병원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보면 알겠지만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잘 이행이 안 돼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연합을 해서 결단을 하게 되면 내가 하기 싫을 때도 친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회나 소그룹이 가진 강점 중에 하나는 서로의 어떤 그 결단을 지속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속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소그룹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1729 년에 찰스 웨슬리는 친구들 4 명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신성 클럽을 하게 되는데 그해 인제 연말쯤에서 11 월쯤에 이제 존 웨슬리 형인 존 웨슬리가 링컨 칼리지에 오게 되면서 "이끌어 주십시오." 해서 인제 그 모임의 지도자로 존 웨슬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임이 얼마나 철저한지 이 존 웨슬리도 그렇고 찰스 웨슬리도 그렇고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그 청교도적인 그런 철저하게 월요일은 뭐 하고 화요일은 뭘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규칙적이고 자기 의지를 제어하는 것을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결단을 내렸을 때 결정을 했을 때 그 규칙들을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그렇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이것을 지켜 나가다 보니까 별명들이 붙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성찬 형식론자라."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성경 벌레들이다." 이 성경을 너무 인제 파고드니까 "성경 벌레다." "성경 고집쟁이다." 또 규칙쟁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규칙쟁이들. 메소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론자처럼 보이는 거죠. 메소디스트. 또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클럽들, 세속적인 클럽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신성을 추구한다 해서 홀리 클럽이라는 이제 별명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옥스포드라고 하는 곳에 가 보면 거기는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도 있고 링컨 칼리지도 있고 엑시터 칼리지도 있고 뭐 그 밖에 여러 대학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서 이제 찰스 웨슬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존 웨슬리 역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출신이지만 그 링컨 칼리지에 이제 교수 요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링컨 칼리지에 있는 학생들이 더 인제 많이 모이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죠. 엄청난 그런 그 당시에 그 한 시대를 다 이렇게 지배를 했던 그런 조지 휘필드도 1732 년에 이 신성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고 신성클럽 회원으로서 초창기 이 감리교 회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쟁이들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이름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조롱거리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메소디스트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감리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성 클럽 회원들은 말 그대로 이 신성한 이런 거룩을 유지하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신성 클럽 회원들의 생활 규칙은 이런 거였어요. 4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에만 이렇게 주일 저녁에만 모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주일 저녁에만 모이던 것이 이제 매일 밤 6 시에서 9 시까지
3시간 동안 매일 밤을 모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누가 옆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유지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 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매주일 저녁 내일 저녁에 모이자 해서 매일 밤에 6 시부터 9 시까지 모이는데 그 6 시에서 9 시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히라버 성경, 그리스 성경이죠. 히라버 성경. 성경의 이제 원전을 읽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전 문학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전날 했던 내용을 다시 또 복습을 하고 참 착실하죠. 예 복습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 날 순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성찬식을 진행을 하고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나중에 윌리엄 모건이라고 같이 인제 신성 클럽을 시작했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윌리엄 모건의 제의에 의해서 "죄수들도 우리가 좀 방문하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방문하자." 이래 가지고 그들을 방문을 합니다. 이 윌리엄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굉장히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금식도 철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1732 년에 인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인제 3년 차가 되는 1732 년에 이제 그만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성 클럽이 더 공격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금식을 하니까 저렇게 사람이 어려워지고 병약해지다가 죽게 됐다. 그러면서 인제 공격해 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몰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신실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 대해서 이제 가정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제 용돈이 있으면 그걸 절약을 해 가지고 그들을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모건의 아버지는 용돈을 줄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주고 자선 사업에 이렇게 돈을 나누지 못하도록 그렇게 용돈을 줬다는 이야기도 문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이 신성 클럽에서부터 진행을 해 오는데 존 웨슬리는 평생토록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어찌 보면은 '존 웨슬리의 위대한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1년 소득이 30 파운드면 30 파운드 중에 28 파운드는 자기의 생활비로 쓰고 2 파운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나중에 이제 이 30 파운드가 아니라 50 파운드가 되면 거기서도 28 파운드만 내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22 파운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수입이 늘어서 연간 150 파운드를 받게 되었을 때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150 파운드를 받게 됐을 때도 28 파운드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에 액수를 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22 파운드를 다 그렇게 구제를 하고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시간을 합리적이고 또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웨슬리에게 있어서 우리 감리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독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일환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교부들의 삶을 보면 세속을 떠나서 수도사가 돼 가지고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했지만 존 웨슬리가 추구했던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거죠. 세속의 활동 속에서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웨슬리가 이 감리교 운동을 진행해 나간 그런 목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성 클럽은 이 홀리 클럽은 무엇을 했느냐? 영국 국교회의 그 전통 가운데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만찬을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초대교회 때는 뭐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랬지요. 그것처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린다. 헛된 일, 세속적인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는
그런 것이 신성클럽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의 시간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하루를 살아가니 이 하루가 얼마나 알차게 이렇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이 참 이 우리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과 신성클럽부터 해서 웨슬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참 너무나도 귀해요.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노력이 참 요즘 현대인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 또 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상황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웨슬리에게 있어서 본받을 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웨슬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회라고 하는 이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어 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성 클럽의 목적 그러면 신성 클럽의 목적은 먼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이 신성 클럽을 통해서 지향했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성화예요. 행복과 성화인데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가 지향했던 웨슬리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죠. 신성 클럽을 통해서 웨슬리가 추구했던 목표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웨슬리 속회를 이 웨슬리가 처음으로 소그룹을 만들었다. 아니요. 이 소그룹은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거,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웨슬리가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가톨릭 신부였던 드 렌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 렌티. 이 드 렌티는 대단히 이 개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룩할 수 있는 에, 그런 열정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드 렌티에 대한 이야기를 존 웨슬리는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로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이 드 렌티의 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조지아로 나중에 떠나게 되는 순간에도 드 렌티의 전기를 들고 가서 그것을 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드 렌티, 카톨릭의 프랑스 가톨릭의 이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열정, 겸손,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존중받았던 이유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 나를 볼 때는 경건이고 또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을 사랑으로 자비로 그렇게 대했던 그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표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드 렌티 역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사이어티, 스몰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거예요. 카톨릭 프랑스에서도 그런 소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모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모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는 뭐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그러고 인제 이 신성 클럽을 할 때도 그런 것이 하나의 이 모델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 클럽의 활동을 여러 모델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 클럽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1732 년에 이 조지 휘필드가 이 신성 클럽의 멤버로 들어오게 되는데 조지 휘필드는 1714 년생입니다. 존 웨슬리보다
11살이 어린 친구죠. 이게 나중에 뒤늦게 이제 옥스포드에 있는 대학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옥스포드에 펜브로크 칼리지라고 하는 또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인제 입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이 단과 대학처럼 이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것들 전체를 다 그 옥스포드 안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 "옥스포드 대학 다닌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지 휘필드는 펜브로크 대학에 1732 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 규칙쟁이들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늘 들었어요. 그래서 휘필드 일기를 보면, 휘필드 저널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언젠가 저들을 꼭 만나고 싶다."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열정이 지난 1년 내내 있었던 거예요. '만나고 싶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도 인제 대학에 들어가면 저들과 함께 저런 신성 클럽 활동, 메소디스트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입학을 하게 됐을 때 인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했고, 이제 찰스 웨슬리를 만나게 되니까 찰스 웨슬리가 "너도 우리 팀에 들어와라." 그래서 인제 신성 클럽 활동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 저널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던 이 젊은 친구들에 대해 옥스포드에서는 말이 많았다. 나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에 대해 들었고 그들을 사랑했다. 다른 학생들이 그들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뜨겁게 변호해 주어 사람들은 나 역시 조만간 그들 중에 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나의 영혼은 그들 중 몇몇과 알게 되기를 열망했으며 그들의 훌륭한 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나의 마음을 내리눌렀다. 이렇게 그의 저널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 사람의 그분의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라인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와서 그 어떤 장로교적인 그런 교리로 인해서 이 웨슬리와 늘 부딪히게 되는 거죠. 웨슬리는 자유의지를 중요하는 아르미니안 메소디스트라고 하면 이 조지 휘필드는 칼비니스틱 메소디스트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어서 영국 국교회 외에 감리교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감리교 운동의 이 두 줄기가 칼비니스틱 메소디스트와 또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아르미니안 메소디스트. 그래서 이 칼비니스틱 메소디스트가 어디로 가냐면 웨일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의 웨일스 대부흥이 있는 그 웨일스 쪽으로 가서 이 거기서 인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흐름이 나중에 웨일스 장로교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이제 존 스토트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들의 뿌리는 결국 조지 휘필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그 계속해서 공격 속에서도 신성 클럽을 잘 유지해 오던 이제 그 존 웨슬리는 이제 아버지가 1735 년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버지는 사실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링컨셔 애버드에서 이 존 웨슬리가 목회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존 웨슬리는 그냥 그 시골에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후임으로 이제 다른 사제가 오게 되는 거죠. 국교의 사제가 오게 되니까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인제 미국의 식민지 개척을 하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 땅에 거기에 좀 꼭 필요한 사람이 사실은 이 메소디스트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뭔가를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 개척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글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인제 그 조지아 식민지 개척의 총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존 웨슬리를 만나게 되고 존 웨슬리를 설득을 해서 존 웨슬리는 이제 조지아로 그렇게 인제 선교사로 그렇게 나아가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 땅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지아로 선교 여행을 떠날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지아 선교에 가서 이제 또 한 번 그의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바뀌고 이 감리교의 기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지아로 선교 여정을 떠나고
그 떠나는 과정에서 모라비안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